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18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 순서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원칙을 지킨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길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가야 할 길, 이정미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호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당시 경찰은 윤석열 부장검사를 관련자로 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자 언박싱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사법개혁을 하면서 국민들께 보여준 저의 진정성이 앞으로도 그렇게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부터 시리즈 인터뷰로 기획하고 있는 4.15 총선 주목 이 사람. 오늘 만나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인재 이수진 후보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 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범죄 N번방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사건 단독 보도했던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 총정리해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총선 전략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뀐 선거법이 정의당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제1당과 제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양당 국회에서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회로 변화시키자.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은 양당의 어떤 대결 구도를 더 부추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다. 뭐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이상한 정당까지 탄생시켜가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착잡하고 정말 국민들한테는 또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런 괴로운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원칙 명분 먹인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선거가 치러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어디 있냐? 선관위 아니면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 보완을 하지 못한 국회 아니면 결국 위성정당 만든 거대 정당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세 가지 다 책임이 있죠. 사실 이제 정의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해왔던 입장에서
이런 빈틈을 노리고 이런 괴물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미래통합당의 그런 의도를 좀 간파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대처를 해나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예. 그런 자괴감도 한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당법상 예. 이런 유사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선관위의 판단을 믿었었던 것인데 그것도 또 안 된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한다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뭐 미래통합당이 저런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예. 집권 정당이 똑같은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과연 그 길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캡을 20석만 씌우면은 됐었을 텐데 30석을 씌운 것은 정의당의 욕심 아니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캡을 뭐 20석 씌우자라는 마지막 안이 어떻게 그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식적으로 그 합의됐던 안은 결국은 이제 캡 30석을 최종적으로 갖고 와서 예. 그것을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최근에는 제가 민주당 지지층 일부 중에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의 심정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까지 정의당 같은 정당도 필요하고 예. 그 정당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이렇게 위성정당이 참여라도 해가지고 예. 몇 석이라도 조금 더 보장받아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어떤 다급한 마음들도 있으셨고 안타까움도 있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의당이 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아니 왜 바보같이 그 일을 안 하냐고 하면서 이제 또 화가 나시는 예.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정당 정치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또 정도를 가는 정당이 하나 정도는 또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정의당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당 구조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그것을 예. 지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론은 책임론대로 제기하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예.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현실도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현실은 지금 지지율이 좀씩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당내 청년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당시 정의당이 찬성한 데에 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 중에 정의당을 찍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의당 청년들이 말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도움이 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정의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 후보들끼리 뭔가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조국 논란이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정의당이 조국 편이니 아니니 도안이면 모식으로 선택을 강요받아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그 속에서 양쪽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예. 정의당 지지율도 이제 빠지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심상정 대표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대표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사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은 조금 당대표 사과에서 조금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정의당 청년 후보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예. 그 처음에 심상정 대표가 이번 선거의 목표를 원내 교섭단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네. 지금은 좀 어려 보이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대 양당 구도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그간의 정의당의 노력, 이것을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했던 이 목표를 저희가 쉽사리 포기하거나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또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비례정당이 뭐 만들어지면서 또 열린민주당도 만들어지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란 네. 때문에라도 좀 빠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의외의 어떤 비례 명단들, 너무 젊은 후보, 여성 후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롤레링 문제 관련된 것들이 예. 이제 불거지면서, 과연 저 사람이 국회의원 할 만한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1번, 2번, 11번, 12번, 여기를 이제 청년 명부로 두자고 했던 것은 외국의 많은 유럽이나 뭐 북미나 보면은 20, 30대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있고 30, 40대 총리나 대통령도 배출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평균 연령 55.5세에 뭐 갈수록 점점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예. 대한민국 현재 20대 국회에는 30대 국회의원이 딱 3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그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순번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선택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고 좀 논란이 있지만 또 그런 고심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이상돈 의원이 나오셔서 네. 정의당이 지난번에는 이정미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비례로 공천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비례대표 1번이었을 때 사람들이 저 잘 몰랐습니다. 예. 저 사람 뭐 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당들의 비례대표 1번처럼 뭐 교수니 스타니 뭐 이런 예.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에서 쭉 당직 생활을 해오다가 그 1번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정미가 누구냐. 하지만 이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열심히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일을 잘한다. 또 이런 평가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의당의 비례 후보들이 그런 역량들을 또 보여줄 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비례 후보들이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반면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민주 진보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진 분들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그 원래 정의당 쪽으로 가려는 표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지금 사실 정당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동층이 꽤나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 위상정당이 정말 불가피한 거냐, 꼭 그랬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정의당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정의당은 이제 각 위성정당이 이미 이제 이렇게 다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꼭 해야 될 이야기들, 지금 N번방 사건 문제라든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보담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정의당이 대변하면서 저희들을 다시 바라봐 주시기를 그렇게 또 노력해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상대 경쟁 후보가 민경욱 후보가 탈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탈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포스트잇 후보라고 네. 예.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이 지역에서 거의 횟수로 4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 손잡고 일해온 후보입니다. 사실 제가 미래대표 1번으로 딱 당선됐을 때, 고 노회전 대표님이 축하 전화를 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한 번만 하기 없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정당에서 노회찬 심상정 뒤를 이어서 재선 국회의원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정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례대표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텃밭을 갈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정미가 일 잘한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고 또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얼굴이에요. 여기가 국제 항만도시기도 하고 또 인천공항에 바로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그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여기를 대표하는 정치는 좀 너무 부끄럽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일 잘하면서 또 이 연수구를 좀 자긍심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택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 윤소아 의원 같은 사람은 꼭 지역에서 살아 들어오기를 바랄 텐데 지금 연수울 같은 경우에 여야 1대1 뭐 구도가 아니고 지금 3자 구도란 말이죠. 민주 미래통합 정의. 3자 구도가 됐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무지리를 갖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우려를 너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사실 이제 20대 국회 선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저분만큼은 다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예. 제가 그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선거연대는 없습니까?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니, 당대당 선거연대는 없겠지만은 후보들끼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예. 우리 시민들하고 예. 상의해서 시민들이 단일화시켜 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오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91명 증가해서 총 9,33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104명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100명 안팎으로 예.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해외 유입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 91명 중에 13명이 해외 유입된 환자로 밝혀졌고요. 사망자는 총 139명, 전날보다 8명 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중에 사망자 비율을 나눈 이제 치명률이라고 하죠. 이거는 예. 1.49%를 기록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384명이 늘어서 총 4,528명이 됐고요. 완치율은 그래서 48.52%로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그 확진자 수는 계속 뭐 두 자릿수 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치자 수가 계속 300명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예. 이제 한 2주 정도 됐어요. 예.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늘어나는 게 한 예. 2주 정도 돼서 사실 그래서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5,000명도 안 되네요. 예. 4,665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자, 제주도 자가격리 위반 모녀.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하던데. 예.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주도는 그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그다음에 그 모녀가 들른 영업주들 그분들을 그 원고로 해서 이 모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 들린 데가 다 영업이 또 며칠간 못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우도를 넘어갈 때는 다중이용 시설인 배를 그냥 같이 타고 넘어갔다 왔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더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사실 유증상자였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후통이 나타나고 열이 좀 나고 했는데 그날부터 그걸 무시하고 4박 5일 동안 그대로 렌터카를 타고 여행을 다 즐기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해외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을 입국했고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해라 2주 동안. 예. 그런데 바로 어머니랑 같이 제주도 여행. 그래서 예.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증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약을 먹어가면서 예, 그렇죠. 여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병원도 들렀고 약국도 들르고 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민폐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사실 지금 형사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문제는 당시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만 한 상황이라 예. 마땅하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딱 걸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는 해요. 근데 예. 제주도에서는 좀 일벌백계를 하는 차원에서 예. 다른 혐의라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형사고발까지도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2의 이런 사태가 안 나오겠죠. 예, 지금 보면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사례 중에 한 90% 정도는 교민이나 유학생, 예. 뭐 출장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론 한국이 안전하니까 돌아오시는 거긴 예. 하지만 좀 돌아오셔가지고 생활을 좀 안일하게 판단을 하시면은 이게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려지는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고 보건당국도 계속해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기소했네요? 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형사 6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총 한 3가지 정도가 적용이 됐고요. 최 씨뿐만 아니라 당시 동업을 했던 안모 씨하고 그다음에 잔고증명서를 같이 위조해준 김모 씨까지 해서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3명 다 불구속입니까? 예, 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불구속 기소. 재판은 뭐 받아봐야 될 테고. 예. 그런데 고발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도 됐던 것 같은데. 예. 기소했던 빠졌네요? 김건희 씨도 공모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예. 검찰은 모녀가 공모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예. 라면서 각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동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언론 보도가 이미 됐거든요. 예. 김건희 씨가 사실상 돈을 다 투자하는데 예. 활용을 했고 예. 투자를 주도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여러 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는 혐의선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유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 당시 수사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예, 이거 아실 만한 분은 사실 다들 아시는 사건이긴 해요.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실 이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새로운 보도냐면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혐의는 윤우진 이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윤우진 씨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 아니냐. 일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소개해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죠. 파문이 커졌었죠. 근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 뭐냐면 2012년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에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가 있었다. 수사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의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예. 그 당시에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양쪽의 증거가 다 없었습니까?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최초에 윤우진 서장한테 뇌물을 건넨 걸로 알려진 이제 육류 가공업자의 다이어리에서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당시에 검찰이 7번을 신청을 올렸는데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다. 네,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사실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한 번의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나왔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데 협조를 해준 검사는 그 직후 한직으로 이제 좌천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그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었던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또 특수통 검사가 있었고 몇몇의 이름이 더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윤우진 씨가 갑자기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게 중단이 되죠. 수사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골프장에 드나든 검사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압수수색 때문이 아니고 경찰이 나름의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이패스와 CCTV 등을 열어서 사람들을 특정을 해낸 거거든요. 계좌 압수수색까지 하고요. 골프 같이 쳤다는 것은 본인도 윤석열 총장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인정은 했지만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윤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압수수색을 처음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는 윤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명으로 사실 다들 골프를 쳤던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더니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예. 그리고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인데 예. 이 형 윤우진이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니까 예. 윤대진 보고 구명을 요청했을 거고. 예. 그 윤대진이 자기랑 친한 상사인 윤석열한테 좀 도와달라. 이게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여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럼 뉴스타파 보도는 그 뇌물 수수건에도 예. 대상자 당사자가 됐다 윤석열이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덮어졌고.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확실히 뇌물을 받은 건지 뭔지를 알 없는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했고 잡혀온 이후에는 한 10개월 넘어서 검찰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심지어 윤우진 씨는 당시 국세청에서 이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도피한 이후에 파면을 당했는데 돌아와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같은 거를 다 챙겼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네요. 일단 그 본인의 장모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도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받았는데 장모만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우진 사건. 아마 총장으로 재임하고 나서 가장 조금 위기 상황이 아닌 그렇게 싶네요. 좀 관련된 의혹은 총 3가지입니다. 장모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본인이 관계돼 있는 이 윤우진 사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이 돼버리면 아직 시효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한 1년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발족하게 될 공수처 사건, 1호 사건이 이 사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이 조금 있으면 마감이네요. 총선. 6시에 마감입니다. 요게 마감이 되면, 후보자들 번호가 결정이 되죠? 오늘 이제 6시에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 기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 지역구 번호는 뭐 이미 다 정해진 거고 사실상. 그렇죠. 비례대표가 어떻게 정해질지 어떻게 보였어요?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지역구는 이제 뭐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1번일 거고 미래통합당이 2번이고 민생당이 3번이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그 위성정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 4번, 그다음에 시민당 5번, 정의당 6번 이렇게 갑니다. 근데 뭐 그 두 당은 또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니까요. 두 당은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정당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3번인 민생당이 비례대표 근데 1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민생당이 원래 3번을 받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후보에도 1, 2번이 없고 3번이 맨 위로 올라갑니다. 3번으로 제일 꼭대기 올라간다. 3번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쇄가 안 됐거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번이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이 4번, 그 다음에 5번이 더불어시민당이 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원래 정의당보다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윤일규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거든요, 당적을. 그러면서 정의당보다 이제 지역구 의원이 많게 되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이제 오게 됩니다. 정의당이 네 번째 칸에. 정의당이 네 번째 칸에. 그리고 지금 뭐 한석, 두석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당도 있기 때문에 그 뒷순번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다 똑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하죠. 다 똑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이고요. 기본적으로 같을 경우에는 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민생당이 가장 비례대표 순번에서 가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민생당 비례 2번, 손학규 전 대표가 2번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노요가 아니냐. 무슨 미련이 남았냐. 막 이렇게 비판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순번을 옮겼네요.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비례대표 순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알려졌던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2번에 갈 것이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예. 2번이 아닌 14번으로 갔습니다. 예. 14번? 사실상 민생당이 좀 예.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당선되기 어려운 좀 예. 자리죠. 예. 서청원 의원은 그냥 여전히 비례 2번입니까? 예, 여전히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제 서청원 의원이 2번으로 간다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여의도 안팎에서는 노욕이 진짜 과한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계속 나왔었죠. 예. 서청원 의원이 우리공화당 비례 2번. 예. 친박신당엔 홍문정 의원이 비례 2번. 비례 2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들, 공무원 등을 지금까지 만나봤는데요.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심신이 지쳤을 의료인, 공무원들을 위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라는 공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인 우석 스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가 어떤 겁니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치료와 사전 예방, 그리고 방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들의 신심 안정에 도움이 될 휴식처를 제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뭐 정신 수양,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거네요. 예. 예.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이제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 20일 벌써 시작하셨네요. 예. 예. 지금은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지난 21일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한 50여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많이 하셨네요. 처음 참여하신 분은 두 분 간호사님으로 예. 23일부터 26일까지 화계사에서 3박 4일 머무셨습니다. 예.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시다고 하고 또 불김과 차담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힐링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좋은 차 마시고 좋은 공기 쐬고 예. 또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조용한 곳으로 가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살살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예. 면역력도 증강시켜주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불교도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미쳐서 법회를 계속 못 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스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정진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산문 폐쇄를 일부는, 하기도 했고요. 예. 법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중지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고, 예. 저희 불교문화사업단이 속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삼매 폐쇄라는 초강수와 함께 이제 4월 5일까지 법회와 교육을 금지한다는 내부 지침을 냈었습니다. 예. 그래서 템플스테이 저희 사업단도 운영을 일시 중지하면서 지도업사하고 실무자들 역시 많이 어렵고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좀 대국적인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문 폐쇄하고 법회 안 하고 하면 조금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원래 스님들이 좀 참선 수행하는 게 제 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뭐 꼭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이제 의료진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일반 템플스테이는 지금 개별적인 참가는 4월 5일까지는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지난 후에 개별적인 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전국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일반 거는 다 지금 중지돼 있고 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의료진이나 공무원을 위한 거여서 이것만 따로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템플스테이 사찰이 137개인데요. 예. 그중에 16개만 이렇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려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10월 말까지 오픈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어디서 전화나 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신청하려고 할 때? 예. 저희가 그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뭐 낙산사하고 송광사, 수덕사, 직지사 등 한 16개 사찰이고요. 예.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108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 하는데. 예. 그거 말고 우리 이게 좀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명상 같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불교에서 하시는 거? 예, 뭐 이게 이제 뭐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불교를 흔히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말씀 많이 하는데 예.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평상시 일상에서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초조 그리고 의심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이제 마음을 많이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할 때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정신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좀 생각을 비우고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좀 바라보면 처음에는 지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편안함을 느끼실 거고요. 뭐 금방 말씀하신 그 108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좀 108배를 하시면 이렇게 좀 산책하는 그런 어떤 홀가분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전국의 국민들이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스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게 이제 법구경의 내용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 코로나19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어려움도 책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자 책임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친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부터 서로가 서로의 몸과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일이 곧 있겠죠.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 스님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거짓말하지 말고 그 민생 경제가 제일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는 사법 개혁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애들이 다 초등학생인데 돌봄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돼서 청년 실업 문제나 고용 불안정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데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잘 말한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15 총선 주목 이 사람.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조금 전 6시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야 후보 면면을 보면 중진 정치인에 맞선 정치 신인의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거구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이 서울 동작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총선 기획으로 마련한 4.15 주목 이 사람. 오늘 만날 사람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 동작을의 전략공천대 후보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후보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까? 네, 어제 마쳤습니다. 어제 하셨고. 네. 자, 이번 선거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매일매일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동작의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제가 이번 선거에 나온 거니까 그 목표를 예. 향해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동작을로 가라고 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은 몇 번을 고사를 했습니다. 예. 못 갑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제 지역구를 좀 피하시려고 했고요. 예, 상대가 좀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고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나가겠다고, 당에 얘기를 하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동작을 지역구가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너무 강하다는 평이 있고 또 인지도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고사를 했던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상당히 접전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 예상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쪽 공천 받기 전에 당에서 이미 여론조사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여론조사가 이제 저랑 이제 그 상대방 후보님을 이렇게 맞붙였을 때 지지율 차이가 좀 났다라고 미리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정말 그럴까 의구심은 있었죠. 예. 지금 나경원 후보인데, 상대 후보도 후보입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쭉 판사로 일하시다가, 올해 이제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셨는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이제 기치를 걸고 10년 동안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좀 지지부진해지는 이제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게 그 이유가 법률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잘 알고 사법개혁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나가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대로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 방금 사법개혁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수진 후보자를 향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먼저 저를 직권으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직권으로 저를 불러서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법관들을 불러서 이제 직권남용 피해자들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일보에 이러이러한 법관들이 무리하게 법관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기자회견에 그렇게 썼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언론사에서 이제 공소장의 피해자로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블레이스 판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소 제기
안 됐다고 해서 거기 피해자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공소 제기가 안 됐은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법관들이 죄다 무죄가 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사법농단의 역할을 했던 그 분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장, 행정처장, 행정차장, 행정처 차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재판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대법원에서 한 번쯤은 이제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죄 법리를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면서 또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탄핵을 할지 아니면 이제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제 과거에 더 그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이제 징계라든가 시효가 지나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들은 이미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결국은 국회로 원내로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국회로 간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낮은 대중적 인지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이제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을 과거처럼 하지는 못하니까요. 오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골목골목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네. 아침 출근 인사하고, 이제 퇴근 인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많이 돌고 있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만나 뵈려고 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네.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걸 원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저보다 어떤 정책보다는 이제 다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동작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바꿔달라. 그 말씀을 거의 일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 동작을 선거는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동작에 온 사람과의 싸움이다. 정치 초보가 해낼 수 없는 동작의 많은 일들을 해내겠다. 이 정치 초보는 이수진 후보를 겨냥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정치 초보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겠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동작에 많은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거의 하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지 좀 그렇고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활동한 거에 대한 그 진정성을 우리 지역구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에 그 진정성으로 많은 약속들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실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조국 장관도 언급했어요. 부정의와 불공정의 아이콘. 네.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작을 해 왔는데 그 말씀 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동작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선배 판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가. 예.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이수진 후보만의 강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동작의 관건은 지나온 살아온 이력,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예. 또 제가 어떻게 살았나, 예. 이거에 대한 지역 구민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표 공약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동작을에 지금 교육 문제,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흑석동에 고등학교 유치를 빨리 해드려야 되고요. 예. 교통이 지금 많이 좀 교통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여러 군데 지금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시장님을 뵙고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당역 쪽에 상업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로도 했고요. 그래서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대화를 했던 거죠. 예. 제가 아까 초반에 나경원, 이수진이 접전이다 여론조사 얘기했었는데 이수진 37.3, 나경원 33.9 뭐 이런 조사도 있고 뭐 반대되는 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조사는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예. 안심번호를 사용했고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한국일보와 KBS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이수진 후보가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힘들게 공부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판사 출신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전혀 어려운 삶을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지가. 예, 근데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네,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 집안이었죠. 아버지를 11살 때이고 이제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제 2다리를 잘 못 쓰셨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중학교 4학년을 하면서 월 85,000원에 를 받아와서 그걸로 이제 5가족이 한 방에서 살면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살았죠. 예. 그래서 계속 쭉 대학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 방에서요?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집에 얹혀 살고 이렇게 뭐 가사도우미 같은 그런 역할도 해서 학교를 다녔고 항상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두 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제 일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교도 가고 사업시험도 패스하고 그랬습니까? 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뭐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공부만이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선거 하면서 또 돌아다니시면서 흑수저 출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민과 약자의 마음을 잘 안다. 뭐 이런 걸로 또 조금 선거 전략 세워도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예.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또 가장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동작을이 흑석동 상가 투자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들으셨어요? 지금 물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이번 선거는 꼭 이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직접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재난기본소득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고 당에서도 청와대에다가 검토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청와대는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상가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생활비도 못 벌고 계시더라고요.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을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인터뷰 여기까지 듣고요. 예. 나경원 후보 쪽에도 인터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후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엔 N번방 사건 이야기해보죠.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사 조주빈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취재한 한겨레 김한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쯤 이 불법 음란물을 통하는 텔레그램 텔레방에 대해서 기획보도했고 우리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그 보도 이후에도 계속 취재를 했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그 후에도 계속 기사를 써왔고요. 박사뿐만 아니라 그 방에 여러 이제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그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확인될 때마다 기사를 썼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12월까지 저희 보도 이외에 아무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근데 반면 트위터에서 보면 그 해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가장 많이 검색했던 검색어 1위가 공수처법이었고 2위가 이 N번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언론의 관심도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여성들, 이걸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저희가 이제 11월에 보도를 했었는데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 이외에 다른 언론사는 써주지 않았고 저희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라디오나 오히려 이제 1월 달에 정통 이제 말하자면 보도국이나 편집국에서는 이 문제를 보도를 안 하고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도를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더 모아졌고 특히 이제 그 여성 문제를 주로 다루는 작은 매체들이 많이 보도를 이어가면서 문제를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 기자 협박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이 방에 제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되고 박사가 이제 직원을 시켜서 미행을 시켜서 애들 학교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겠다. 그다음에 제 신상을 알아오면 박사의 이른바 고액방에 무료로 입장시켜주고 노예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엄청 협박과 이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까지 유포됐다는 얘기 들리던데. 네, 애들 사진, 가족 사진이 다 유포가 돼갔고요. 저는 이제 그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애들한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 취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애들 학교 보내면서 굉장히 걱정했겠어요. 예, 애들은 동선이 기니까 일단 학교까지 걸어갔다 걸어오고 이래야 되니까 상상 보호자랑 같이 다니게 했고 경찰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조주민이 검거되리라고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건 약간 의지 섞인 바람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 보도의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가 보도를 하는 거에 앞서서 이 범죄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 그거가 더 우선이다. 잡는 게.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모든 취재 자료를 경찰이랑 이제 공유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취재 단계에서는 입증을 못하지만 수사 단계로는 입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공해 오고 보면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익명성, 비밀성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잡힌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접촉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서버가 해외에 있고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된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안 잡힌다. 이런 맹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박사의 경우에는 그 동영상들을 불법 성착취 영상들을 돈을 받고 입장을 시켜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결제 흔적이 남게 되고 돈이 오고 가는 흔적들이 남게 되고 이게 취재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수사를 하면 밝혀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근데 현금도 갔을 거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만들고 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조주빈의 자택에서 1억 원이 발견됐는데 이것만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에는 더 많은 돈이 쌓여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박사가 이제 공지했던 자기 일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고액방 입장할 사람들은 3개를 입수를 했습니다. 박사가 주로 모네로 계좌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모네로 계좌를 썼는데 이 모네로 계좌는 외부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거래소라든지 대행사를 압수수색하면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돈을 넣은 송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로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개의 계좌는 지금 좀 석연치 않은데 오늘 경찰이 그 2개의 계좌,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박사가 실제 사용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이 2개의 계좌 자금을 추적했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추후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거래된지는 모르네요. 일단 박사가 몇 개의 암호화폐 계좌를 사용했는지가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박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최소 지금 집에서 압수된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주빈이 박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원 검증을 하고 그건 아마 밖으로 안 새나가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또 성범죄 가담까지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범인 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조주빈만 잘못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 다른 회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박사방의 체계가 박사를 정점으로 해서 여러 공동 운영자나 관리자를 두고 또 박사가 누누이 나는 직원들이 있어서 언제든 협박을 하러 갈 수 있고 언제든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과시해 왔거든요. 그럼 실제 박사의 그런 범죄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박사방의 주범인 조주빈이 검거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6만 명이다 회원이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중복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두가 26만 명이 다 유료 회원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의 숫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는. 근데 다만 저희가 취재를 할 당시에도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10,000명 가까이 있는 방이 수십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방들은 수백 개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 26만 명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 기자 협박당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손석희 JTBC 대표하고 윤장현 광주시장 김훈 기자를 언급했어요. 이 사람들 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성착취 관련된 관련자는 아니라라고 선을 그었고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가 굉장히 유명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허세를 많이 부렸었어요. 저희가 과시한다는 거죠. 저희가 취재할 때도. 그래서 특히 이제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 내가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손 사장과 의논해 왔다. 뭐 이런 이제 종류의 허세를 많이 부렸었고 정치인 이름도 여러 명 언급했고 뭐 연예인 이름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저는 보면서 그것들이 다 이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또는 속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파악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손석희 사장이나 그 이름을 거론한 분들에 대한 사기 피해가 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왜 어떻게 사기에 이제 당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기와 협박. 광범위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그 방의 규모, 그 방에서 영상되는 그 유통되는 그 성착취물의 수위, 뭐 그다음에 거기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놀랍고 특히 뭐 여러 뭐 사기라든지 어떤 결제 수단을 암호화폐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있었던 범죄와 비교해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이 N번방 창시자라고 꼽히는 갓갓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뭐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나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뭐 수사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저는 각각도 잡힐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 그러니까 각각이 N번방의 창시자인데 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해서 3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감시자라는 아이디를 썼던 인물이고 또 한 명이 박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이 남아 있는데 핵심 그러니까 이 방을 생태계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근데 각각도 곧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하면서 피해자들과도 인터뷰를 해봤을 텐데 특히 이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가장 마음에 걸렸던 피해자 있습니까? 모든 피해자들이 사실 마음에 다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먼저 인터뷰한 후에
그 영상이나 이미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뷰했던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를 알면 진짜 마음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텔레그램에 여러 방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지지 않고 있는 방들이 있고요. 이 방을 생성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탈퇴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큰 방들이 파괴된 방들도 많지만 여전히 그 방에 남아서 그런 영상들을 지금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유통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남아있고요. 또 특히나 저희가 오늘자로 보도를 했는데 이 큰 방들을 운영했던 운영자들이 이른바 텔레그램 네임드 방을 따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고 수사에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논의를 했던 걸 확인을 했는데요. 뭐 그런 걸 놓고 보면 경찰이 더 이제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검거되고 수사가 이루어져도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당연히 높여야 될 거고요. 양형 기준을 높여야 수사도 더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26명 전원에 대한 수사를 공언한 상태인데 그 현행법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 법제도적 방법이 뭔지 그게 특별법인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 문제가 뭐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성착취물이 유통된다는 게 수십 년 된 십수년 된 문제인데 이거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고 간다. 그리고 이건 범죄다. 이런 인식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국회를 열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될 텐데. 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국회를 통과돼야 되고. 그렇죠. 지금 현에서 뭐 단순히 내려만 받았다. 그걸 처벌할 수 있겠느냐, 세게.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벌 수위는 뭐 현행 법률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떤 거냐면 이 방에 가입해서 그런 성착취물을 본 사람들이 최소한 아주 낮은 수준에 보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라도 받고 뭐 이런 이제 감각들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갈 경우엔 그때 좀 떠들썩하다가 운영자 몇 잡히고 그냥 그 사건도 끝나면 다시 이런 문제는 어디선가 재발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당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큰 몰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대통령의 언급처럼 고위 공직자라든가 뭐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건 뭐 색출해서 그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결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뉴스들은 비교적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미국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불안한 신호가 그것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키워드 이슈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포털에서 많이 본 뉴스들, 거기서 등장한 어휘들을 보면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많은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외국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로나가 다른 어휘들보다 이제 1위지만 2위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외국에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의 급격한 확진자 확산, 뭐 사망자 증가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결국 올림픽 연기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 여파니까 이런 것들이 어이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정치 분야에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았고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이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이제 방금 전에도 다뤘던 텔레그램이라는 어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선정한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논란과 비례대표 선출, 그리고 텔레그램 엠번방 범인 조주빈의 검거 및 신상 공개,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집단 예배 방침과 시민 지자체 갈등,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일본의 올림픽 연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뭐 각 당 대표의 그 비례대표와 관련된 뭐 논란 혹은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최종 후보자 등록이 됐으니까 그 선거 기호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지역구 기호는 민주당이 1번, 미래통합당이 2번, 민생당이 3번, 미래한국당이 4번, 더불어시민당이 5번, 정의당이 6번 뭐 이렇게 되겠죠. 네네.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숫자대로. 네네. 비례 후보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워낙 정당들이 자당의 의원이 막 우리 굉장히 많아서 좀 그래서 빌려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성 정당에 막 빌려줬습니다. 예. 흔히들 이제 의원 꿔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당 투표용지의 윗부분에 비례정당이 이름에 오르게 하려고 뭐 그런 것들도 보였었고요. 예. 근데 요게 그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복잡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진짜 일단은 그 정당에게 부여되는 기호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그 배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이제 정당의 기호는 대충 어떻게 부여된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석수거든요. 그래서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부여를 받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1번, 그리고 통합당이 2번, 민생당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 순서도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지금 기호가 원래 그 순서대로 거의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인데 근데 이번에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꼼수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비례대표가 이제 그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가장 상위에 이제 오르게 되었는데 민생당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꼼수들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호가 2번이니까 비례명단 투표에서도 두 번째로 가면 이렇게 딱 설명하기도 좋고 딱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꺼졌는데 그래서 어젯밤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서 7명의 의원을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총 17명의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자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당이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두 번째 자리가 됐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 전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17명이 와긴 했지만 이제 3명을 더 주나 마느냐, 더 꺼주냐 마냐 이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6시 마감은 17명 됐지만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서 선거보조금 50억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을 더 보내서 이거를 50억을 받을까 말까 해서 이런 것들이 최종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올려간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던 것들이 민생당의 김광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생당 역시 20석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민생당이 20석이고 만약에 그거 미래한국당이 20석이 돼버리면 미래한국당이 또 맨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두 번째 기호 2번 두 번째랑 이거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혹은 또 그 선거 보조금 때문에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원내 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꺼려서 아마 그런 뭐 추가적인 의원 꺼주기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기호 2번을 배정받았으니까. 네네. 비례 후보 두 번째 칸을 얻게 되면 여기도 2번, 저기도 두 번째 칸.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선거가 좀 쉽지 않겠느냐. 메시지를 주기가 유권자들한테 주기가 좀 용이하죠. 그런데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5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 고민했었군요. 네네, 했었죠. 네.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칸으로 가는 걸로. 네네, 두 번째 칸으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그러니까 7명 정도 우리 이동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중에는 이종걸 의원 등 4명이 가고 비례의원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국회에 아무튼 입성을 했었던 정은혜 의원 등 3명이 이제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7명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청취자분들 의원 수니까 어차피 7명이었으니까 6명인 정의당보다는 많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기 때문에 더 위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결정 난 상황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오히려 7명이더라도 정의당보다 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0조를 보게 되면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우선해서 부여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일 기호라는 일제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의원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블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록 밖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원래는 그 민주당이 보냈었던 그 인원들 중에서 보면 그 지역구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황까지만 됐었으면 그 통일 기호를 가진 정당이 비례투표 명단에 우선으로 올라가니까 정의당이 오히려 더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천안에 있었던 의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시민당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당의 지역구 의원이 5명이 됨으로써 이제 오히려 정의당보다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정리하면 비례대표 후보 칸은 제일 위에가 민생당, 두 번째가 미래한국당, 네네. 세 번째가 더불어시민당, 네네. 네 번째가 정의당. 네네. 이렇게 기호가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부에서도 윤주진 박사방 운영했던 네. 누구 조주빈. 조주빈이죠. 네. 조주빈. 네네. 박사방 운영했던 조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 M번방,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이런 이야기들이 핫 이슈로 키워드로 많이 올라왔겠네요. 네,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이제 김한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기도 했었고 워낙 관심도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이슈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번에 오히려 이제 더 그 조사가 더 딱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처벌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 봤을 때 그 이쪽 댓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총선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 총선 분위기에서 어쨌든 이것들을 제대로 처리해야만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정부에 유리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성들의 피해들이 딱 뚜렷하게 있는 건데 이 관점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제 한 의원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것을 이제 여성들의 피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청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300만 거의 400만으로 달려가는 이런 청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청원을 일종의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한 청원이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별로 청원을 하지 않은 이슈처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청원에 성별을 안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 감정보다 더 심한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범죄와 딱 뚜렷하게 피해자가 있는 거고 사실은 공분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들을 남녀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총선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네, 이건 왜냐하면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고 이제 너무나 이제 뚜렷한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이 지금 청원 자체를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물타기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굉장히 그 발언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총선 관련해서 이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치면 상관없는데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도 확실히 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어떤 식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사실 또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됐고 게다가 그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도 있었는데 네네. 이것을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지 않는 네네. 그런 행동인 것 같고 뭐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이 벌써 꽤 오래전에 나왔고 네네. 경찰 수사도 그 전에 들어갔는데 네네. 왜 지금 터졌느냐? 네네. 뭐 다양한 사건들,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이라든지 네네. 이걸 덮으려고 뭐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음모론까지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또 훨씬 큰 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혹시나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티즌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이버랑 다음이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 혹시나 이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댓글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제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면 댓글은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있는 행위자들이랑 다음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이들은 공히 분노를 하고 그렇구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